풀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장르의 특징, 그리고 손민곡의 형식의 특징, 그리고 손민곡의 내용과 주제. 이렇게 각각 하나하나씩 대응을 하면 되겠지. 일단 장르의 특징부터 보면 손민곡은 가사인데, 가사의 다른 말이 뭐게? 가사에 따른 시? 그치, 뭐 시지. 시의 장르지. 그러니까 시조는 시절가조의 준말이거든. 네. 시절가조는 당시에, 그러니까 유행가라는 뜻이야. 그 시절에 유행하는 노래라는 뜻이거든. 단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다른 말들이 있듯이 가사는 상호 연속지라는 다른 말이에요. 사음보의 이 구절이 연속된다, 즉 길이의 제한 없이 쭉 이어진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가사는 누가 썼냐면, 가사는 일단 조선 초에 처음 쓰여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양반들이 그들이 지어 불렀던 노래였었어. 이거는 어떤 특징으로 가냐면 추상적인 특징으로 가게 되는데, 추상적인 관념적인 주제들을 다루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시기의 가사는, 그러니까 가사가 왜 애초에 나오게 됐냐면, 시조도 사음보인데 시조는 45자 내외로밖에 쓸 수 없고, 그러니까 너무 짧고, 근데 사실 짧아도 상관없어. 짧으면 짧게 쓰면 되지. 그리고 여러 개 연달아서 쓰면 되지. 근데 당시의 시조의 이 장르 중에 하나로 자연을 노래하는 시조들이 있었어. 왜 그러냐면, 당시의 양반들, 선비들, 그 유교를 믿고 따르고 공부했던 선비들에게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하나는 출세, 입신양명해야 하고, 또 하나는 흥명수양, 자기 수양을 했어요. 근데 뭐 출세야 뭐 그렇다고 치고, 수양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했지. 공부 열심히 하는 자세도 필요했지만, 그냥 되게 시끄럽고 놀 거 많은 데서 수양을 하는 건 힘들다. 그러면 수양은 어디서 해야 돼? 그치. 자연 속에서 수양을 해야지. 근데 자연 속에서 수양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연을 좋아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자연을 예찬하는 정서가 하나 나온 거지. 근데 자연을 예찬하고 싶은데, 그것도 자기 선배들이 만들었던,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선배들이 고려 시대 때, 고려 말기 신진 사대부들이고, 그들이 만들었으니까 그 형식의 시조로 자연을 노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짧은 거지. 그래서 나타나게 된 게 최초의 연시조라고 하는 강호사시사라는 공전원 강의로 이렇게 4편짜리 연시조를 썼는데, 근데 그것도 짧았단 말이야. 양반들은 말이 많았거든. 수다쟁이들이거든. 그래서 길게 좀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냥 길게 쭉쭉 늘어서 쓰자라고 해서 조선 초기 때는 추상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내용의 가사들을 쓰게 된다. 이 계열의 대표 격이자 최초의 가사라고 일컬어지는 노래는 상춘곡이라는 노래. 상춘곡 들어봤니? 상춘곡이 언제 나왔었지? 고3 너네 선배들 시험에 나왔던 것 같은데. 원래는 고1용이야. 고1이요? 송민곡도 이번 새로 바뀐 교과서에 고1에 들어가 있어. 점점 어려운 것들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단다. 안 됐지? 불쌍. 근데 좋은 점도 있어. 원래 고1은 관동별곡 했거든. 관동별곡이 엄청나게 어려워. 근데 이제 관동별곡 안 하고 송민곡
2인국, 3인국 하는 거 보면 그런데 이게 조선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 창작 계층이 넓어져서 양반도 쓰고 여성도 쓰고 중인이나 평민도 쓰고 이렇게 창작 계층이 확대가 됐고 창작 계층이 확대가 됐다는 건 각각의 사람들이 쓰고 싶은 노래들을 막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 되고 장르가 많아졌답니다. 그래서 기행 가사를 쓰기도 하고 유배 가사를 쓰기도 하고 뭐 화전놀이에 대한 가사를 쓰기도 하고 이것도 포함해서 규방의 삶을 노래하는 가사를 쓰기도 하고 현실을 비판하는 노래를 쓰기도 하고 그러다가 개화기에까지는 버텼는데 일제시대 이후에는 사라지게 되는 그런 시가의 양식이 가사입니다. 내가 오늘도 정신 못 차리네. 응? 안 하는 거예요. 아, 나처럼 그렇죠. 나도 오늘 일하기 되게 싫거든. 오면서도 왜 이렇게 오늘은 일하는 그 이게 바이브가 생겨야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안 생기지? 하고 지금도 안 생기고 있지만 왜 이러지? 하다가 내가 이 일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아니지 월요일날 수업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러나 힘들다. 송민곡의 형식적인 특징을 보려면 일단 첫 번째로 이거는 충신연주지사 혹은 충신연군지사이다. 이게 뭐였니? 그 충신이 주관한테 쓰는 연애 감정을 바치는 아니 뭐 충신의 연애 감정이라고 해봤자 뭐 지조가 절개겠지. 좋은 걸 바치는 뭐 그런 노래는 사실 그 크게 보면 그런 노래가 맞아. 충신연주지사는 일단은 유배 혹은 유배 비슷한 서지에 있는 그 유배 문화 혹은 유배 시가의 하위 장르이고 그러니까 유배 가사라고 해서 모두 다 충신연주지사로 풀지는 않는다는 거지. 충신연주지사를 쓴 이유는 일단 충신연주지사는 뭐냐면 충신이 유배를 가서 임금에게 쓴 노래가 충신연주지사. 충신이 유배지에서 유배 중에 충신이 유배 중에 임금에게 바치는 노래가 충신연주지사다. 혹은 연군지사다. 근데 충신을 여성, 유배를 이별로, 임금은 나를 버린 임으로 이렇게 대체해 놓고 있는 게 충신연주지사인 거지. 이렇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충신이 유배를 당한 것이라는 이 특별한 특수한 상황과 정서를 보편적 상황과 정서로 바꿔놓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바꾸면 뭐가 좋아? 입소문을 탈 수 있어요. 그치. 입소문을 타는 거지. 유행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여기 있어요 라고 임금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거지. 임금은 하는 일이 너무 많고 자기한테 뭐 잘못을 따지는 사람도 칭찬을 해주고 칭송하고 아첨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아끼던 신하라도 유배지에 보내고 5년 10년 묵혀두면 잊어버린다 그랬잖아. 아 그때 그 녀석이 있었지 하고 또 잊어버려 하고 또 잊어버려 하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왜냐면 충신연주지사를 쓴 목적이 유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런 게 충신연주지사다. 충신연주지사의
표시가 되는 작품은 고려가요인 정과정 혹은 정과정곡이라고 부르는 작품이란다. 이것들이 모두 여기까지가 모두 선지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야. 아까 그 가사도 그렇지만 여기도 충신연주지사 선지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것 자체의 내용을 길게 풀어서 보기로 제시할 수도 있다. 충신 연주지사의 그 시초가 정하죠. 시작이 정과정이고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노래고, 그리고 그 뒤로도 뭐 여러 편 만들어졌는데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충신연주지사는 송미인곡하고 송미인곡의 전에 나온 3인곡 두 개인 거지.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다른 이 송미인곡만의 대표적인 특징은 대화법이라는 거. 원래 그러니까 이 대화체를 하기 전에 가사의 구성 혹은 시상 전개 방식은 기서결의 방식이고 그냥 서사, 본사, 결사. 그래서 이 서사에서 시상을 제시하고 본사에서 시상을 확장하고 자세히 설명하고 결사에서 주제로 마무리하면 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시조에서 나온 이 가사의 형식인 것이 시상 전개 방식인데, 그런데 뭐 송미인곡이 서사, 본사, 결사로 안 나뉘어지는 건 아니지만 안 나뉘어지는 노래는 우리가 뭐 배울 노래는 규어가 하나밖에 없어. 기승전결인 거. 나머지 전부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그거 말고도 송미인곡에서는 감녀라고 부르는 사람과 을려라고 부르는 주인공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그런 형식상의 특징을 보인다. 감녀가 하는 역할과 을려가 하는 역할이 있는데, 감녀가 하는 역할은 진행이라고 부르는 진행. 그러니까 질문하고 위로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하고, 감녀는 질문과 위로와 조언의 역할을 하고, 을려가 주인공이죠. 게스트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자신의 사연을 말하는 게 을려다. 요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송미인곡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순 우리말을 사용했고, 자잘한 특징들이 있지. 화자의 처지를 대변하는 상징적 소재라고, 이 상징적 소재가 처지를 대변하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두 개의 상징적 소재, 요게 특징이지. 그리고 가끔씩이지만 꽤 자주 나오는 것이 김만중의 한가. 김만중이 서포먼 피해인가 하는 그, 김만중 누군지 아직 기억하고 있니? 지금 이름을 기억나요. 김만중이 누구냐 하면 그 전 세계적으로 봐도 당대의 김만중만큼 썼던 소설가는 없다라고 국문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 진짜 소설을 아주 잘 쓰는 사람인데, 김만중의 그 잘 썼다는 건 필연성과 개연성이 갖추어진 소설이라는 뜻이야. 필연성과 개연성이 갖추어져 있고, 소설의 그 전달하려는 주제가 확실하고 자신의 가치관이 잘 드러나 있는데 재밌어. 이러면 잘 쓰는 거지. 김만중의 대표작은 사신안정기하고 구울몽이라는 이 두 편이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좀 재수없어. 김만중의 큰 형의 딸이 숙종의 두 번째 부인이었나? 그리고 두 번째 중전. 완전 금수저. 대놓고 금수저 집안이었는데 숙종의 세 번째 부인이 인연왕후고 두 번째 부인이었던 거다. 첫 번째 부인이 자기 형의 딸이고 자기 조카고, 두 번째 부인이 인연왕후고. 그러니까 끝까지 잘 나갔다가, 근데 세 번째 부인이 누구게? 숙종의 세 번째 부인. 그치. 장인님 때문에 나를 보러 간 사람이다. 그래서 사실 안정이 있을 거야. 숙종 비판하는. 아무튼 김만중이 우리나라에서 진짜 잘 쓴
노래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하필이면 삼위인국하고 성미인국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나옵니다. 그게. 근데 김만중의 그 평가는 순우리말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라는 그런 게 이제 그 근거가 좀 두서진 근거. 김만중이 순우리말을 근거로 그렇게 평가한다. 그렇진 않았어. 근데 가장 아름답게 쓴 시다라고 했지. 근데 이 아름다움이 뭘까라고 하면 한자를 막 많이 쓰는 것보다는 순우리말의 묘미를 살린 것이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 이것들이 모두가 이 겉에서 그러니까 내용 이전에 나올 수 있는 송미인곡의 문제 포인트들인 거지. 그래서 이제 송미인곡의 내용과 주제는 읽어보면 되니까 뭐 주제 뻔하지 않겠니? 춘신연주지사의 주제가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잖아. 근데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굉장히 말이 많았고 그리고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는데 조선시대의 양반들의 말은 과장이 굉장히 심하거든. 그러니까 요즘 사극은 그런 데서 안 나오지만 옛날 내가 어렸을 때 봤던 사극이 꼭 저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과장. 그러니까 그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이런 식의 말들인 거지. 그럼 조선시대 선비들은 절제가 없었던 건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절제해야 된다. 참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학문수양을 하거나 자연에 은거하는 사람들은 절제를 했겠지. 근데 출세를 하기 위해서 절제는 필요 없어. 그렇죠. 출세를 하려면 더 드러나야지. 절제를 하는 거. 그렇지. 그리고 아무리 학문적인 경지가 뛰어나다고 해도 임금 바로 앞에서 임금 여기 서 있는데 요쯤에 서 있는 이 양반들이 아무리 초천재라고 해도 걔네들이 출세욕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고 정약용이 출세욕이 없었겠니? 이의가 없었겠니? 이황은 없었어. 그래서 과거도 안 보고 그리고 영의정까지 시켜준다 그랬는데 그냥 은퇴해버렸지. 아무튼 정철은 출세욕이 강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정철은 스스로를 그 관동멸국에서의 정철을 보면 관동멸국에서 성산별국에서의 정철을 보면 스스로를 신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신선이라고 생각하고 묘사한 그런 구절들이 꽤 많이 나타난다. 여기서도 감녀와 을녀로 두 개로 자신의 자아를 분리하고 있는데 을녀는 선녀잖아. 선녀 출신. 그러니까 늘 자기가 남들과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인 것 같아. 그랬겠지. 사람을 몇백 명씩 죽인 사람인데 그 당쟁의 최선봉에 서서.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만든 사람인 걸 보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배 가서 스스로 단식해서 굶어 죽었거든. 사이코 아니에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 거지. 그리고 이 정도의 감정이면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일 것 같지도 않아. 차라리 아주 감정적으로 눈이 휘가락 돌아버려서 몇백 명을 죽이지 않았을까. 선조에 대한 사랑. 저 질문 하나. 감녀를 얘기하실 때 한글에서 뭐 감녀가 무슨 화자, 을녀가 무슨 화자라는데 그 용어를 하고 뭐 그래? 그런 게 있나? 네. 뭐지? 그러니까 감녀 뭐 중심화자, 보조적 화자 아, 같은 그런 거? 거예요. 네. 감녀가 보조고 을녀가 좀. 그치. 알겠습니다. 그래. 일단 이 미인이라는 말, 뭐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미인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그 미인은 별로 중요한 뜻이 아니고 미인이라는 말은 원래 재능이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이란다. 물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 하지만 이게 다 똑같아. 조선시대 때 이 질문도 한 것 같은데 조선시대 때 누군가 너에게 와서 말이지. 근데 그 누군가가 옆에 칼도 차고 있고 뭔가 이렇게 군관처럼 보여. 와서 조선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너. 그럼 너 하면 안 돼. 너 하면 죽을 수도 있어.
역심을 품었구나 하고. 조선에서 가장 얼굴이 예쁘장하게 생긴 사람이 누구냐? 그럼 임금이라고 하지. 조선 시대에 가장 재능이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임금이라고 해야지. 답이 정해진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송미인국의 미인은 임금, 당시에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하고 본문으로 넘어가 보면 대가는 벼같이 본득도 한결이고 라고 감녀가 얘기하고 있지. 이거 감녀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감녀와 을려의 말들을 구분해줘야 돼. 대가는 벼같이 본득도 한결이고 저기 가는 저 각시 아가씨 애기씨 본득도 한데 라고 하니까 이 요가 뭔 뜻이냐면 혹시 우리 아는 사이예요? 라고 물어본 거야. 아는 사이인 것 같은데 하면서 본론을 꺼내는 거지. 송민국 질문 2개로 정리를 해야 한다라고 했잖아. 2가지 질문이 있고 각각의 답이 있다라고.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야 이별? 이게 질문 첫 번째가. 어째서 이별했니? 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볼 사람이 아닌 거야. 하늘에서 볼 사람인데. 근데 갑자기 여기서 추양목으로 막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저기요, 저 알지 않아요? 어쩌다 여기 왔어요? 라는 첫 번째 질문. 해다 정은 날에 노을 보러 가시는, 이게 지금 어딜 헤매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지. 이 2가지 질문이 각각 본사의 1, 2에 해당하는 그런 답이다. 질문에 대한 답이다. 다시 위로 올라가면 천상 백옥경이라고 하면, 백옥경은 옥황상제가 사는 곳이고 옥황상제의 궁궐이고, 그러면 백옥경을 통해서, 천상 백옥경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게 첫 번째. 이 백옥경은 경복궁을 의미한다. 2번째, 그러면 옥황상제는 선조를 뜻하게 된다. 3번째는 죄를 짓고 인간계로 내려온 적당 모티프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선조를 옥황상제 격으로 이렇게 승격시켜 놓은 것은 여기다 쓸 필요는 없지만 아부하는 거야. 이건 아부다. 그러면 선조가 훨씬 무섭겠지. 어찌하여 이별하고, 이별한 게 화자의 상황이지. 화자는 지금 현재 이별 중이다. 해다 저문 날에 노을 보러 가시는 거, 해다 저문 날에라는 게 쓸쓸한 상황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하루 종일 돌아다녔다, 헤매고 다녔다 라는 그런 뜻. 왜냐면 이때 당시에 밤은 너무나도 어두웠기 때문에 해에 저물면, 게다가 여인이고 돌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어디 그렇게 돌아다니냐 라고, 누굴 보러 돌아다니냐 하고 2번째 질문을 던졌다. 그러니까 을려가 답을 하지. 어와 내여이고, 아 너로구나는 본뜻도 한디어이고에서 나온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는 사이? 그러니까 아는 사이 맞아 라고 하는, 원래부터 알았던 사이다. 이게 요즘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문제. 예전에는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었는데. 아무튼 인해사설 들어보고 내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라고 이제 하소연을 할 거고, 이것이 본문의 이 시의 작품의 주요 내용이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은 이별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만났을 때부터 얘기를 한다고. 낭만들은 말이 많았으니까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함즉 한가하는 내 외모와 내 행동이 이미 사랑함직도 해서 이미 사랑을 받기에 충분해서 라는 뜻이지. 어딘디 날 보시고 내로다 니 여기 실세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여기더라. 너로구나는 여기 뭐가 있었다고? 이 여기 뭐가 놓인 거야? 뭐가 놓이구나 하면 내 나의 이상형 혹은 뭐 내가 찾던 사람,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어떤지 날 보고 갑자기 날 보고 아 내가 찾던 사람이 너였구나 하고 여겼다는 거지. 그러면 이것은 이 이별의 이유 첫 시작은 우리의 만남은 운명에서 만남을 나도 님을 믿어 군뜻이 전혀 없어. 나도 님을 믿어서 믿었다라는 건 이 너로구나 이 말을 믿었다는 거야. 우리가 운명이다라고 임금이 먼저 얘기했고 그 말을 자신도 믿었던 거지. 믿어서 군뜻이 전혀 없어. 다른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이 다른 생각은 사이추구. 이 사랑을 이내 사랑을 이용하지 않았다. 즉 순수했다. 나도 순수한 사랑을 바쳤다. 근데 너무나도 순수해서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하던 아양과 교태로 입을 어지럽게 했다. 그래서 반기시는 낯빛이 내와 어찌 다르신고 나를 요게 빠졌지. 나를 반기시는 임금의 표정이 임의 표정이 예전과 어쩐지 달라져 버렸다. 그래서 운명적 만남을 한 뒤에는 순수한 사랑을 근데 순수한 사랑을 했는데 자신이 내가 그러니까 이 을려가 욕심을 좀 부렸다는 거지. 그래서 행동을 좀 심하게 한 거야. 그래서 이미 나에게 마음이 변해버렸어. 그래서 누워 생각하고 일어앉아 해야 하니 누워서도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서도 헤아려 보니 라는 건 온종일 고민을 해보니 내 몸에 지은 죄 매같이 쌓였으니 내 몸에 지은 죄가 산처럼 쌓였구나. 그래서 이걸 변신해서 아 이거는 나 때문이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자책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할까 하늘 탓인가 혹은 뭐 사람을 탓할 것인가 서리를 통해서 자신의 자책을 강조하고 있다. 서로 풀텨매니 조물의 탓이로다. 아 다시 한번 풀어서 생각해보니 조물주의 탓이로구나. 자책을 하다가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거지. 이 운명은 이별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거야. 요게 가끔 헷갈리잖아. 이 사람은 왜 자기 탓이라고 했다가 신 탓이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충분히. 말을 갑자기 바꾸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은 서로 풀텨헤니에서 힌트를 찾아야 돼. 풀텨헤니에서 풀어서 생각해 본 거야. 그러니까 그냥 생각할 때는 내 탓이었다는 거지. 근데 하나씩 다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풀어서 생각해 보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운명이야.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운명. 나 때문에 헤어지게 된 것도 운명이라는 거지. 전체적으로는 결정되어 있는 일이다 라고 본 거지. 근데 이렇게 보지 않으면
그러면 힘들어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조물의 탓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구 탓이냐? 그러니까 문제로 나오면 자칫 둘 다 맞아, 둘 다 맞는데 그러니까 둘 다 나오고 하나 고르라면 뭐가 더 빼박이에요? 그러면 이거지. 나보단 신이 힘이 세니까 운명이다라고 그렇다. 그러면 서술형에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 다 써줘야지. 둘 다 써줘야 돼. 자책하면서 운명, 했더니 운명의 탓이다. 그렇지,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주는 수밖에 없어. 제가 전에도 저거 한번 틀려서 여쭤봤는데 그 중력지의 탓이라는 게 그냥 운명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해서 끝인 거지 걔를 막 탓하고 질책하고 그러는 건 아닌 거죠. 그치. 그러니까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그 임을 탓할 수가 없어. 임이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한 것도, 임의 얼굴이 이렇게 싹 바뀌어버린 것도, 내가 이미 지겨워할 정도로 애교를 떤 것도 다 운명이었다는 거지. 다 정해진 일이었다. 조물주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이런 손질을 했다 제가 틀렸거든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치. 떠넘긴 건 아니고 파악한 것도 아니고 깨달은 거야. 아, 이 모든 게 정해진 일이었구나. 운명으로 정해진 일이었구나 하고 깨달은 거지. 조물주의 탓이려다가 책임을 돌리려고 한 건 아니라 깨달아서 한 거야. 그치. 임의 얼굴이 변한 건 나 때문이야. 근데 이 모든 건 운명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인 거지. 이 당시의 사람들이 유교도, 그러니까 유교적 가치관도 완전히 딱 맞는 유교적 가치관은 아니지만 이 당시의 유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건 조상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게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게 운명이잖아. 그리고 당시에 유교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믿고 따랐던 불교도 지금 내 인생이 이런 건 전생 때문이다. 이것도 운명이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운명론적 세계관에 아주 강하게 이 영향을 받고 있었어. 그 운명 말고 또 다른 이 반대 대척점에 있는 게 선택이나 인간의 그 주체적인 선택, 결정 뭐 이런 거잖아. 자유 이런 거잖아. 이런 건 나중에 서양의 가치관이 들어온 다음에 생긴 거고 모든 건 운명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지. 모두 운명 안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렇다. 하지만 정철의 입장에서 다시 정철로 돌아가 보자. 이거 유배가사니까. 정철은 지금 유배 중이야. 임금한테 최선을 다했어. 정철은 유배 가기 전에. 임금도 자신을 굉장히 아꼈어. 자기 오른팔처럼 아꼈지. 그러면 이 둘은 운명적 관계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정철은 임금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손에 피를 묻히는 것도 서슴지 않았지.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선조가 나를 약간 멀리하네. 그래서 정철이 나 때문에 그렇다 라고 했는데 유배까지 보냈네. 아, 이 모두 다 이 조물주가 이렇게 해놓은 그 마련한 안배대로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있었겠지. 근데 한편으로는 억울했을 거 아니야. 정철 나를 이렇게 취급해? 그 왜 조폭 나오는 영화 같은 거 보면 맨날 나오잖아. 어떻게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냐고, 칼수수가 이러잖아. 이런 것처럼 억울했을 거야. 그래서 정철의 또 다른 자 보조하잖아. 글난 생각마라고 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오. 자책과 운명 탓을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오라고 또 다른 자아가 위로를 해주는 거지. 이거는 위로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맺힌 일이 이셔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첫 번째 질문에 두 번째 대답인 거지. 두 번째 대답은 무엇이냐면 이별 후의 자신의 정서와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맺힌 일이 이셔이다. 이 맺힌 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아까는 내 사설 들어보고 사설 얘기를 했고, 님을 외셔이서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내가 님을 외소
임의 현재를 추측할 수 있다. 근거가 있는 말이다라는 거지.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적 면날이 있고, 물 같은 얼굴이 외모니까 신체니까 물은 연약하니까 연약한 몸이 편하실게 몇 날이나 되겠습니까? 하면서 춘한 고열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봄과 여름은 어떻게 지내고 추일 동천은 뉘라서 매셨는고 가을과 겨울은 또 누가 모시고 있는가? 뭔 뜻이야? 이 사람의 걱정은 1년 내내인 거지.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1년 동안의 걱정이 있는가 하면 죽조반 조성모의 뇌와 같이 세시는가 아침과 아침 먹기 전과 아침과 저녁밥은 옛날처럼 드시는가 하고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자시는고 잠도 잘 못 이루는 사람인데 기나긴 밤에 잠은 어떻게 자는가 요거는 하루 종일의 그 사람의 이 일상을 걱정하는 겁니다. 합쳐보면 매 순간 걱정을 하고 있다. 나의 매 순간 임을 걱정한다는 뜻이 아니고 요거는 임의 매 순간을 걱정하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머릿속에는 사실 임밖에 없는 거잖아. 내 머릿속에는 임밖에 없어. 이런 건 원정서야. 그리움. 그리움. 그래서 이별 후에는 그리워하고 있는데 이 그리움을 걱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듣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니? 이렇게 챙겨주면 이게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해도 이렇게 막 엄마처럼 누나처럼 챙겨주는 거 좋아하는 남자들 있거든. 넌 그런 편이니? 난 딱 싫어해. 그럼 제가 챙겨줘요. 난 챙겨주지도 않아. 아니 안 주면 안 받는다. 그치. 왜냐면 너 나이가 18세인가? 네. 18세쯤 됐으면 바로 나가서 챙겨 먹고 잠 알아서 자고 추우면 두껍게 입고 더우면 얇게 입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나이야. 뭘 챙겨줘. 각자 알아서 스스로를 챙기는 거지. 근데 그런 엄마나 누나 같은 스타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선조는 그 뭐지 그거? 선조가 갖고 있는 그 자괴감 말고 열등감이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이고 그 서자 출신이잖아 선조가. 그러니까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고 열등감은 보통 인정욕구하고 애정결핍으로 표현이 되거든. 그랬던 사람이었던 거야 선조가. 그리고 막 그 자기보다 더 인기 좋은 막 자기 아들도 있고 광해군도 자기보다 인기가 좋았고 이순신도 자기보다 인기가 좋았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좋았겠니 이렇게 챙겨주면. 그래서 정철이 맞춤으로 지금 자신의 사랑 혹은 뭐 충절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걱정을 좀 모아서 풀어보고 이게 여기까지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겠네요. 두 번째 질문은 누구 보러 어디 가니? 라는 질문이었지. 그래서 림다의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하니 임계신 쪽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하니 이게 답이야 원래는. 요걸로 사실 끝낼 수도 있지. 나 임계신 소식을 알려고 한 거야. 알려고 한 거야. 그래서 헤매고 있었던 거야. 임계신 곳이니까 한양일 테고 누구 어디가? 라는 건 임의 소식을 알고자 헤매다가 어이야 아이야? 허위 거의 헤매기다. 그치.
얼마나 헤맸냐면 오늘도 거의 거다까지 저녁까지 헤맨 거야. 내일이나 사람을까?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한 거지. 이별 소식을 전해줄 사람을 만나려고 한 거고 왜 자기가 못 가? 생각하면 되잖아. 그 여기가 청평이었나? 그랬는데 전라남도였는데 전라남도에서 한양까지 못 갈 거리도 아니지만 유배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못 갔다. 내일이나 사람을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자 말고 내 마음 둘 데 없는 건 이 사람이 지금 심리적으로 방황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방황을 하는 건 임에 대한 그리움과 궁금증이 있어서 그런 거지. 왜 이 임의 소식을 알려고 했냐면 다시 정철로 돌아가 보면 정철이 유배를 가게 된 게 정철이 뭔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정철이 유배 갈 정도면 정철의 파가 선조를 지켜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세력이 강하지 못했던 때라고 할 수 있어. 물론 뭐 다른 반대쪽 파가 동인이나 이쪽이 그 임금을 해치려는 세력은 아니지만 정철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데 지금 저 사람은 잘 지내고 있는가? 라는 그런 걱정이 생기는 거지. 아무리 봐도 정철은 아주 순수하게 선조를 좋아했던 것 같고 지켜주고 싶었던 것 같거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사람을 찾으려는 행동들인데 그거는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자. 헤매다 둘 다 어이래요. 둘 다 어휘야? 아닌데? 여기 있는데? 응? 네이버 국어사전 이거 안 되겠다. 얘가 틀렸나? 얘가 틀렸을 수도 있어. 그래요? 음. 국립국어원에서 무슨 헤매다 너무 헷갈려. 헤매다 헷갈리고 가방을 매다 그건 어이 같은데. 신발끈을 매다 헷갈리지. 여기 말해. 국어원에서 아이래요. 그럼 아이래요. 그렇겠네. 네이버가 안 되겠네.